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결정이 됐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좀 짚어본 대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이었고요. 내란에 가담을 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회에 대한 1호 판결이었는데요. 오늘 일단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법부가 내란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좀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불법 계엄은 되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런 주장이 결국 윤 어게인 세력에게는 메시지 계엄이다, 계몽령이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입장을 밝힐 때에도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이건 불법 계엄이 아니고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 혼란을 좀 종식시키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내란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큼의 어떤 그 폭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헌법 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 예를 들면 계엄 포고문이 절차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영장주의라든가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처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폭동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경찰과 군인이 투입돼서 또 의회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중앙선관위를 점령할 목적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건 지역 차원에 있어서의 폭동이 분명하다. 이런 예. 두 가지 근거를 사용을 해서 내란이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12.3 계엄 선포를 재판부가 헌법에서 정한 내란으로 해당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이 위원장께서는 어느 지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판결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그리고 그 직권남용 권리 행사 그 판결에 의해서 사실 유추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예. 중령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든 것이, 만약에 중령을 선고하지 않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국가에 헌신하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아내와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활동이 단독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중령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여전히 한간에 떠도는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의 또 법률에 지정하지도 않은 그러한 근거,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서부 지법의 난동 사태, 이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짚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령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못을 박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재판은 향후 이제 다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한 판결의 이유들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의 어떤 내란과는 다르다.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결국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의 그러한 동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금석이 돼서 많은 국민들한테도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재판은 실시간 생중계로 공개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예. 공개에 대한 배경과 함께 또 선고를 하고 나서 법정 구속 결정 직전에는 또 생중계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내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국가 체제를 흔들 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2월 19일 날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실 내란에 대한 첫 판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국정 2인자로서 내란을 막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이 당연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중요한 일종의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문을 외친 다음에 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생중계를 불허를 했는데요. 네. 이건 뭐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던 것처럼 개인 인권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변론을 하는 과정들이 뒤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전 총리의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뭐 개인적인 지금 상황, 예를 들면 병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또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다 노출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권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불허한 그 장면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뭐 간단하게 뭐 신문이 진행되고 빨리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신문이 좀 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빨리 나온 것이 결국 사생활 문제 때문에 또 사생활 개인정보 관련해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변호인단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고령의 나이고 그리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중형 선고할 때 있어서도 가장 주의 깊게 제가 본 부분이 그간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많은 태도 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소에서도 본인의 얘기가 다 위정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을 하면서 헌법 절차를 무시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인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려 8년 넘게 선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양형 사유에서 이중관 재판장이 말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판례를 형을 선고를 할 때 양형 기준이라는 걸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특검은 신군부 내란 재판의 어떤 그 판례를 인용을 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두환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노태우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처음에 무기를 구형을 했다가, 근데 그런 걸 볼 때 당시에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걸 기존 판례를 준용했을 때 이번에도 한 징역 15년 정도의 양형이 맞다 이렇게 특검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인관 재판장이 볼 때는 신군부의 그 내란과 이번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군부의 12.12 반란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잖아요. 일종의 반역행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역행위가 있었던 것과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라고 재판장이 그 규정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 아래로 행사하는 일종의 권력자가 스스로 체제를 허물면서 영구집권이나 독재를 꿈꾸는 이런 형태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친위 쿠데타는 보통의 경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데 한 80% 정도는 성공합니다. 물론 재판장은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 횟수를 조사를 했을 때 퍼센트를 보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는 군경이나 모든 권력들을 다 쥐고 있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꿈꾸기 위해서 반란을 획책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혼란상은 일반적인 아래로부터 반란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독재자가 실권을 했을 때 그때는 내전으로 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그러니 이전의 신군부의 반란과 이번 반란이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 더 중하다. 예. 이전보다. 그러니 이전에 판례가 있었던 그 양형을 가지고 이번에 그냥 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정형이 무기나 사형인데 지금 사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감형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15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감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두 가지 혐의를 또 더 추가로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더하면 보통 한 20 몇 년 정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평론가께서는 신군부 내란 사건과는 좀 다르다. 이번이 좀 더 중하게 받고 친일 쿠데타로 규정한 만큼 뭐 탑다운 형태 이전과는 다른 점을 좀 지적해 주셔서 더 중하게 형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께서는? 실제 뭐 재판장의 어떤 판결문을 읽을 때 저도 들으면서 그 부분을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상할 때 양형을 구할 때는 과거의 판례를 참고를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란에 해당되는 판례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사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양형의 참고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래서 더 중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 공통점은 이겁니다. 물론 과거의 내란을 참고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 내란을 일으켰을 때 결국 성공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이 동기 그리고 실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데 따라서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예. 더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아마 제시됐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과거에 이정관 재판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계엄 이번에 위로부터의 계엄 모든 게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한 전 총리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 구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직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항소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남아 있는 여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49년생이니까 지금 76세거든요. 만약에 징역 23년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원히 감옥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다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더 선고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선고한 재판부의 뜻을 받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자신의 형량을 수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군요. 예상하세요? 당연히 뭐 변호인들은 항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네. 저는 한 전 총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항소를 하지 않고 본인의 얘기대로 겸허히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동정심이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판결문에도 이제 적시됐지만 그간의 반성이나 그리고 이러한 본인이 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얘기했을 때 마지못해 떠밀려서 마지막 최후 진술 때 국민들한테 사과한 게 난데 그 사과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이 위증을 하고 본인이 부정했는 것이 CCTV 공개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제는 인정을 하시고 항소를 해서 이 형량을 몇 년 줄인들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23년에서 15년이 된들, 23년에서 뭐 10년이 된들, 유죄는 유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히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오늘 내란으로 규정된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전체를 따라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당초 특검팀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만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의 그 공소장 변경 요청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고 이 부분이 좀 중하게 보여진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 판단을 했는데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근거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일단 한 전 총리가 그동안에 계엄에 반대해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근데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예. 다른 모든 장관이 참석을 한다거나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영상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열고서라도 모든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무회의를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만 부르고 송민홍 장관도 오늘 뭐 이름을 적시를 하기도 했던데요. 송민홍 장관한테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했던 오후 10시 전에 도착하도록 계속 종용한다거나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CCTV에도 나왔던 것처럼 몇 명의 성원이 찾는지를 수기로 표현을 하고 국무회의 요건을 맞추도록 오히려 거꾸로 노력했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들은 국정 2인자로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고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그 계엄 사실을 외부에 알려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엄 국무회의를 열도록 오히려 도왔고 예.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는 문건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서로 간에 수기하거나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오히려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은 기정사실화 돼 있고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 끝에 나온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김성환 평론가의 얘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그 적극성 당시에 적극적 만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본 것이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헌법에 규정한 것처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그러한 중대한 자리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 비상계엄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국무회의라는 요건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부 장관들, 일부 국무위원들은 심의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박탈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의 단순한 참가자인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책임자잖아요. 예.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하고 정말 심의가 되도록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건너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국무회의가 사후에 어떤 적법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후적으로 공문서도 위조했다는 게 오늘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한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오늘 재판 결과에서도 유죄로 인정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이거는 본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겸하게 따라가겠다고 했는 그 말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그냥 저는 항소나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대로 모든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좀 더 중형을 선고한 거는요. 예. 만약에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변명이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는데 계엄 선포하기 3개월 전부터 민주당에서 계속 계엄 선포할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면 계엄 해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박까지 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하던 당일날 군경이 동원된다는 사실까지도 한 전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 혐의에도 여기와 관련이 됐는데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자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문건이 뒷주머니에 나중에 있다는 거 알았다거나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오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사후에 그거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형을 더 중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평론가께서는 보입니다. 좀 어떤 대응에 있어서 뭐 이제 제 발언도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 그 솔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좀 중하게 봤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제 감경 사유와 관련이 돼 있을 텐데요.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럼 징역 23년까지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본인은 계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당시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할 줄 몰랐고 발언을 오히려 했었죠. 막기 위해서 네.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계엄 선포에 관해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내용들이나 본인이 국회 가서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역으로 말하면 계엄에 동조하고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고 판단할 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한 전 총리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기억이 없다면서도 만류했던 기억은 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탄코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오히려 반대 의사 없이 실행을 지지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재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혹시나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게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부분도 사실상 수용을 하고 용인을 했다. 이런 판단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만류 100번 양보해서 해서는 안 된다. 건의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은 재판장이 판단한 것처럼 또 특검에서의 모든 수사 결과를 다 종합해서 판단한 것처럼 그 만류가 적극적인 만류였다면은 국무회의 구성 요건부터 다 따져 들어갔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건의는 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또 본인의 한편 생각에는 재판장 말처럼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극 동조했기에 그래서 오늘 유죄가 된 부분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기억이 없다라는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계속 거짓으로 일관했던 거죠. 재판 예. 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재판장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나 아니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게 의사 표현을 했던 표시를 했던 장관들조차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걸 못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럼 계엄을 반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는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계속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계엄 문건 받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계엄 문건 받은 게 CCTV로도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재판장이 계엄 문건을 받은 다음에 안주머니하고 뒷주머니에 넣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총리실로 되돌아가서 그때 계엄 문건을 빼놨던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계엄 상황을 오히려 호도한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어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총리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제동을 걸었다면 사태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평론가께서 얘기하시고 또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총리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제지의 어떤 결여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본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시에 부당했던 상황과 함께 형법을 얘기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어떤 그런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들어보시고 다시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불상인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한 무장군인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하였습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결국 한 전 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동호 반복이 됩니다만 이해를 한다면 지위에 맞는 자리에 맞는 책무를 안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권은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엄 선포 문건에 부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에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그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제지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김용현 전 장관이 군인과 경찰이 동원됐다고 하는 얘기를 한덕수 전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오늘 재판장도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내란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온 국민이 다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것처럼 군이 출동을 해서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들을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이 되고 국회의장 관사까지 계엄군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전현직 대법관 판사들까지 체포하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볼 때 이거는 국헌 문란뿐만 아니라 폭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국정 2인자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결국 지위에 맞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또 국무위원들 모두가 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헌법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것도 결국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설사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실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라요. 단순한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2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더 준수해야 되는 것은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에 대한 내용 들어봤고요. 네. 시서 넘겨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임기 중 이제 세 번째 기자회견이면서도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는데 오늘 회견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 무엇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원래 한 90분 예정됐는데요. 네. 그거보다 한참 시간을 거의 그랬었죠.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더 소비할 정도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제일 관심이 갔던 건 아무래도 정치 현안인 것 같아요. 예컨대 이혜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데 지명을 강행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검찰 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나
뭐 이런 부분을 들은 게 가장 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세세한 어떤 질문보다는 아마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를 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더 많이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기자의 질문을 받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에 대통령하고 좀 전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 보이셨어요? 일단 굉장히 솔직해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발언하면 특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자 질의를 받았을 때 발언에 실수가 있을까 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정제돼 있는 발언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거침없어요. 굉장히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국민들이 그 생각을 뭐랄까 국정 방향을 그 발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뭐 소통이라고 또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이 무엇인지 이걸 국민들과 함께 그 좀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하는 장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전 대통령의 모습들하고 많이 달라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5대 국정 운영 기조도 제시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뭐로 보셨어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제 결국 경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도전과 한계 그리고 과제를 모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결국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대전환하겠다. 결국 경제의 구조 조정을 얘기하면서 취업 경제에서 창업 경제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2%가 위협을 받고 심지어 1%까지도 위협받는 시기에서 적절한 도전은 맞아요. 하지만 왜 제가 한계와 과제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6대 개혁을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노동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통과됐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하청업체들이 원청과 협상하겠다는 그런 법이 그대로 통과됐잖아요. 그렇다면 창업 경제라는 게 뭐예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그러한 경제 대내외 환경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간다면 어떻게 창업 경제로 전환이 되겠어요? 그리고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사실 제대로 성공한 정부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 봐야 되는데 결국 법령체계가 파지티브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그런 법령체계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한 경제구조 대전환을 선언했으면 규제개혁에 있어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거 빼고는 다 된다는 식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계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2% 성장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한계와 과제를 충실히 저는 이행하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오니까 서로 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과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주는 문제는요. 단순히 노조의 어떤 교섭권을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지금 이제 프리랜서나 아니면 그 특수고용직이나 사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른바 그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계약직 하청 노동자 문제하고 관여가 돼 있는데요. 전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배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청 노동자들한테 일정하게 교섭권을 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권익이나 아니면 복지나 노동권 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규제 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매번 모든 정부마다 규제 개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규제 개혁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개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선언적인 문구로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 각각 산업군별로 개혁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또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는 이런 좀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그럴게요. 결국 노랑봉투법을 지적한 겁니다. 모든 하청이 모든 원청과 교수를 한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규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네네. 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부분 여쭤볼 텐데 장동혁 대표 저희가 앞에 국회 연결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쌍특급 수용 촉구 단식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 지금 산소 포화도 저하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상황인데 앰뷸런스 이송을 좀 권했습니다만 단식 중단 의지를 뭐 강하게 보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식을 계속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건강이 악화된다는 소리가 엊그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네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이번 단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좀 불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쌍특검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통일교 특검 민주당에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천지 문제 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교하고 신천지 같이 해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그럼 여야 협의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특검 추천권만 행사하는 것만 어떻게 할 건지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원금 특검을 얘기하는데요. 예. 공천원금 특검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2명 잡자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다 혐의자로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럼 그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특검이 아니라 그냥 구호를 외치기 위한 수단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란이나 한동훈 전 대표 그 징계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강경파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의 단식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원내 대표단 사이에서는 협상이 오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니까요. 일단은 싸워도 건강을 챙겨 싸우실 수 있으니까 네네. 단식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청문 일정이 23일로 잠정 합의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여야는 그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놓고 대립해 왔는데요. 국회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추가 내용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짧게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식 중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물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돌파구는 결국 여야가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식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의 목숨과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폄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 단식을 하느냐? 결국 특검이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민주당 시각으로만 주장하면 안 돼요. 뭐냐면 당초에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을 모두 막론하고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신천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전재수 의원의 수사 무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쪽의 주장을 빼고 공통 분모만 시작을 하면 돼요. 예.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공천헌금 같은 경우는요, 경찰의 수사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김병기 의원을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경찰에서 김병기 의원 부인과 관련된 그러한 법인카드 유형 문제 배당도 안 했어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야당 의원을 통해 가지고 수사 무마했는 그러한 사건까지 왔어요. 그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이 가서 탄원서, 자수서 다 제출했는데 수사 개시를 안 해요. 이러한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왜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양보라는 것은 좀 더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목소리에서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은 이게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정쟁이 아니라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예.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신천지하고 통일교 같이 해서 특검하면 그 전재수도 되잖아요. 받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왜 뭐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아니, 그럼 전재수도 싶고요.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통일교 특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천원금 문제는 동작경찰서가
사건 무마하려고 했던 거 서울청에서 계속 재수사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덮거나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을 활용한 뭐 수사 무마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